일단은 그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님가 계신 분이랑 그 다음에 우리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장 김준영 변호사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그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그 김용대 교수님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 저는 했습니까? 네, 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현장에서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 일 많이 하고 있는 김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그 앞에 발표를 쭉 들으면서 원래 제가 원래 오늘 토론 이제 하기 전에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고 뭐 코멘트할 만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좀 과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굉장히 많은 재밌는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따 토론 시작되면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김승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막 귀국해서 해외 출장 갔다가 아침에 귀국해서 바로 여기 와서 굉장히 좀 비몽사몽간에 패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실수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재 교수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패널 주제가 일단은 그 블록체인이 일단 제2의 인터넷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또 지금 상황도 그렇고 사실 좀 시장이 많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 및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좀 이제 분야가 좀 다 각각 다르세요. 그래서 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일단은 그 제2의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먼저 좀. 네, 그 사실 제가 뭐 그 블록체인이 이제 제2의 인터넷이 되냐 이런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률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쪽 블록체인 쪽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를 할 때마다 항상 부닥치는 게 기존에 있는 그 법률 제도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이걸 연결을 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로 첫 번째 반응은 진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괜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법률이나 제도라는 게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꼭 규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될 것 같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법률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이건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저도 많이 자문을 하고 있고 어디 발표하거나 그러면은 제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법률이나 제도가 무슨 도움이 됐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은 이런 규제가 여기서 적용이 되냐, 블록체인에서도 뭐 적용이 되냐, 뭐 예를 들면 뭐 프라이버시 규제가 블록체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아니면 증권 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규제가 전혀 적용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법률이나 제도가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게 오히려 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규제들 중에서 적용 가능한 건 뭐고 적용이 좀 안 돼서 좀 서로 안 맞아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뭐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적용을 배제해야 되는 건 뭐고 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 있어야지 불확실성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좀 기초적으로 항상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슈가 되지 않지만 지금 오늘 논의에서도 많이 나왔던 뭐 예를 들면 합의 과정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사실 법률적으로 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디포스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게 기존에 있는 결국 온체인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이해관계와 그 가버넌스와 그러면은 오프체인에서 일어나는 그 이해관계나 뭐 스테이크홀더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이론들이나 규제나 그것들을 얼마나 여기에다 적용을 할 거냐라는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요즘 좀 관심을 갖고 재미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별로 다 법률이 정해져 있고 규제가 정해져 있고 그 바탕 아래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각 블록체인마다 자신의 룰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것들도 보면은 지금은 사실 논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커피를 사 마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판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뭐 이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있으면 변호사도 필요 없다 법률가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제 일자리를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의미로 제가 쓸모가 있을 수 있겠는가를 열심히 아까 앉아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근데 보면은 왜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인수 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래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왜 그게 한 70페이지, 80페이지 이런 식의 계약서 많이 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뭐 변호사한테 속아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때까지의 모든 일어났던 분쟁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미리 규칙을 정해놓고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발생한 게 크거든요. 저는 지금 뭐 관련해서 업무들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게 이제 결국 스마트 컨트랙을 어떤 식으로 짤지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무슨 계약이 뭐 취소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이 돈이 들어오면 뭘 준다 이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자판기에서 뭐 커피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변호사 부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좀 더 넘어서서 이제 대부분의 자산들을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미리 규율을 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거가 만약 취소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률 쪽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뭐 제 일자리 걱정을 겸해서 공유 드리려고 말씀을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인터넷. 또 이 얘기하면 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또 안 좋은 댓글 왕창 달리고 욕 먹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실시간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올라.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정보보호 강연하는 교수 중에서는 꽤 언론에서 강연을 많이 한 편일 겁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PD분이나 작가분이 학교에 오시면 제가 왜 그런데 저한테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블록체인 강연들 많이 보실 텐데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달에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너무 장밋빛 미래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칭 실제로 뭐 경제학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데 가면 약 파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소리를 실제로 한단 말이죠. 저도 그걸 제가 실제로 갔는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교수님 오시니까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오실 때는 저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판단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2의 인터넷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난관이 굉장히 많고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달하려는 목표는 이거고 현재 기술적 난관이 뭐고 나는 어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빠져 있죠. 작년 말에 독일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 한 50여 명 가까이 인터뷰를 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성장할 것 같으냐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히트 상품이 나오면 5년 안에 아마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카쉐어링, 뭐 그런 쪽에서 일단 히트 상품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게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우리 김영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90년대 암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최초의 암호화폐가 데이빗 차움이 만들었죠. 1982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90년대 공부할 때는 사실 암호화폐나 전자투표, 뭐 컨센서스 메커니즘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이걸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논문들이 지금 나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은 기존의 암호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술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P2P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죠, 암호학도 알아야 되죠. 근데 또 하나 게임 티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은요 굉장히 좋은 프로토콜이라서 탈중앙화를 시키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선하게 행동하면 네트워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반수 이상이 선하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어렵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까 셀피시 마이닝 얘기가 나왔지만 51%가 뭐 해시파워를 점령하면 장부를 위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셀피시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5%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이너들한테 동조하기 시작할 거고 전체 네트워크를 흔들 수 있다. 이게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시어리가 블록체인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공격자의 모델을 디자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그 핵심 요인입니다. 게임 시어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아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얘기하셨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딱 나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빨라지냐면 오프라인 체인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체인에서 많이 하게 되면 메인 네트워크의 거래가 사라지죠. 메인 네트워크의 거래가 사라지게 되면 인센티브가 적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또 게임 티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채굴을 할 것인가? 채굴을 하지 않으면 메인 네트워크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오프체인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하는 건 사람의 심리를 읽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푸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5년, 10년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같은 걸 써가지고 미리미리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들에 대해서 테스팅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고요. 전 사실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뭐 새로운 컴퓨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기존 컴퓨팅도 아니고 기존 인터넷도 아닌 뭔가 분리된 그 자체의 마켓이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의 마켓과 예를 들어서 디포스의 이오스 같은 거의 마켓은 아예 마켓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거가 그 자체로 안전할 수가 없는 게
인터넷은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BGP 인터넷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프로토콜들 BGP는 안전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더리움 월렛도 BGP 공격을 통해서 아마존의 DNS도 DNS가 뭐 스푸핑도 됐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구현을 할까요? 이미 거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미 우리는 그걸 가정을 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공격은 없다. 근데 중국은 그레이트 파이어월로 인터넷을 끊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디스트리뷰티드 블록체인을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각의 지금 뭐 각 국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국가가 인터넷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붙였다 끊었다 하듯이 그런 것들을 각 국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뭐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우리 인터넷 끊을래요 혹은 뭐 어떤 특정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블록을 할래요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케이오스가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 혹은 너무 많은 돈 들어와야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약속하는 방향 혹은 이곳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김순주 교수가 얘기를 했듯이 그거 말고도 지금 인센티바이제이션 문제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계 문제라든지 뭐 P2P 설계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실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은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연구실 자체가 워낙 계속 취약점만 찾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만들어 주시면 좋죠. 저희는 뭐 영원히 취약점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펀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조심해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냐 그리고 우리가 코인을 상장을 할 때거나 혹은 ICO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게 진짜 성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로 해봐야지. 근데 단지 이제 블록체인이 진짜 좋은 거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블록체인 평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가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나갔을 때 정말 투자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오픈소스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픈소스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해줌으로써 이제 창피한 블록체인들이 자꾸 공개 이제 하겠다고 막 돈만 끌어모으고 이런 일들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너무 다 기셔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일단은 지금 상태가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뭐 시장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장도 많이 안 좋고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물론 업계 자체는 활발하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체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암호화폐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암호화폐는 아무래도 새로 생성된 시장이다 보니까 규제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과도하게 지금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도한 기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규제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신뢰성이 좀 부족한 시장이다라는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금 뭐 다들 계속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제 해킹 사고나 뭐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데서 있는 사고들은 사실 자율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신뢰를 시장에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그 각 나라별로 전혀 다른 뭐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처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코멘트 하나가 나오면 바로 반응하고 코멘트 하나가 나오면 바로 반응하고 이런 악순환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변동성도 줄어들고 그 뭐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페이팔 쓰셨죠? 왜 쓰셨어요? 제가 예전에 재작년에 이제 명견말리라는 걸 찍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인터뷰를 쭉 이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길거리에서 가는 대학생을 딱 잡아놓고 페이팔 씁니까? 그럼 거의 다 쓴다고 그래요. 왜 씁니까? 그럼 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하는 것 같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안 불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전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쓰세요? 그랬더니 사고 나도 보상해줘요 이래요. 네거티브의 규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뭘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사고 나면 책임지라요. 페이팔은 과거에서부터 이력을 쭉 따라보면 초창기에 해킹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배상을 하면서 커왔다고요. 초창기에는 사람의 가입자 수가 작으니까 배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보험에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가지고 계속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지만 쓰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해킹당했다가 문제가 아닌 거고 돈을 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거티브 규제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배상하라는 얘기거든요. 핀테크나 이런 데 네거티브 규제 해달라며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없다고요. 사고가 나면 정부가 무슨 규제를 이거 최소 기준을 안 줬다는 둥 뭐 어쩌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네거티브 하자면서 왜 정부 보고 기준을 달라고 그러냐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과연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정부한테 요구할 것은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이버 보안 관련해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크 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최소 기준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오든지 완벽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배상은 내가 어떻게든지 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셔야 이 생태계 자체가 건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김순규 교수님은 제가 말을 잊기 좋도록 끝내주세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완전 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랑 김순규 교수랑 뭐 김영식 교수랑 저 뒤에 있는 이승진 대표랑 해가지고 블록체인 협회의 정보보호위원회에서 거래소 심사를 해요. 이게 진짜 거래소 심사를 하면서 사실 놀랐던 게 아까 김순규 교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니요 괜찮아요. 네거티브 심사를 하자라고 거래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래소에서 못하겠대요. 네거티브 심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취약점 점검한 거 들고 오세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봐드릴게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겠대요. 체크리스트를 달래요. 포지티브 규제를 해달래요. 이거 지금 내가 거꾸로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소들은 포지티브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줬고. 근데 결국은 이제 또 비싼 사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지티브 규제가 아직까지 해왔던, 특히 보안 관점에서 해왔던 일들은 사고가 나면은 명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지티브 규제 리스트에 쭉쭉쭉 있는데 우린 이걸 다 만족시켰는데 체크리스트 이 긴 걸 만족시켰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 신의 성실 원칙을 지켰는데 우리가 왜 잘못이야? 라고 해서 대부분 판사님들이 무죄를 줬거든요. 그 관성이 사실은 대부분의 업체에 계신 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소비자들을 얼마나 보호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호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취업점 점검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여러분 전문가들 있으니까 제대로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회사는 사실 몇 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회사를 할 때 그런 뭐랄까 소비자가 우선이냐.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우선이 되면은 그때부터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회사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늘어날 때 말하자면 이제 시장이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계속 하고 싶은데 아마 2부를 다음에 한번 기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 많으셔서 일단은 저희 이번 테마는 이제 블록체인 미스 아카데미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정말 좋은 인사이트들 교수 학계에서나 아니면 법 쪽에서 이제 많이 얻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신 교수님들과 변호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